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2010년 스릴러 영화 중 하나인 더 토처드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는 이만하고 바로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가족의 삶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남편인 크레이그는 의사이고 그의 아내 앨리스는 부동산 업계에서 에이전트로 일합니다. 그들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크레이그와 앨리스는 6살난 사랑하는 아들 베니암을 돌보기 위해 번갈아가며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날 아침 앨리스는 평소처럼 출근해야 했고 크레이그는 벤자민을 돌볼 차례였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후 크레이그는 베니암을 마당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린 후 시레이그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벤자민을 위한 자외선 차단 로션을 가져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마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차 안에 한 남자가 벤자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시라익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 차는 천천히 마당으로 더 가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벤자민이 놀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동안 시라익은 서랍 속에 있는 아내의 어지러운 화장품 세트 사이에서 로션을 찾으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최악의 경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빠, 안 돼요. 시라익은 차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가 납치범을 쫓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와중에 크레이그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막 경찰에 전화하려던 순간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서 납치범의 차량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가도로에서 멈춰서지만 불행하게도 또다시 납치범의 차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라익이 휴대폰을 빌리기 위해 차를 하나씩 멈춰 세우려고 하면서 교통 상황 또한 혼란스러워집니다. 911입니다. 무슨 긴급 상황이시죠? 누가 제 아들을 납치했어요. 퇴근하고 막 집에 돌아온 앨리스는 당연히 자신의 집이 여러 기자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로 붐비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엘리제가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당황한 표정의 남편과 마주칩니다. 마치 질문을 하려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형사가 엘리제를 먼저 앉히고 아이의 납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엘리제를 더욱 공황 상태에 빠뜨릴 뿐이었고 그녀는 아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며 히스테리하게 소리칩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은 여전히 납치 동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제는 납치범이 아직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벤자민이 돈 때문에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그 행위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제 어린 아들의 이름은 벤자민 마이클 랜들리입니다. 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분, 제발 그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한편 지하실에 갇힌 벤자민은 아빠와 엄마를 부르며 공포에 질려 소리 지릅니다. 벤자민의 비명은 존 코즐로프스키라는 이름의 사이코패스를 짜증 나게 만듭니다. 닥쳐. 결과적으로 소음에 짜증이 난 존은 방으로 들어가 벤자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넌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방은 어지러워요. 말하는데 저는 아주 그날 늦게 패터슨과 알바레즈라는 두 명의 경찰관이 지역 사회로부터 여러 신고를 받고 존의 집에 찾아옵니다. 일부 주민들은 존의 지하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순간 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집 문을 엽니다. 그는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존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알바레즈는 존에게 자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존은 자녀가 없으며 그 집에서 혼자 산다고 대답합니다. 이 시점에서 알바레즈는 실제로 집 안에 아이들 옷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존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제 의심을 품게 된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지만 존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는 다시 두 경찰관에게 먼저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찰관은 그에 대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집을 방마다 탐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마침내 패터슨이 지하실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발견합니다. 지하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낡고 더러운 낡은 가구들만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여전히 집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는 또한 피로 뒤덮인 드릴, 스크루드라이버, 망치와 같은 뒤죽박죽된 도구들과 함께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패터슨이 다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벤자민의 생명 없는 시신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후 엘리제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억지로 전화를 받습니다. 벤자민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그녀에게 불행한 일이었고 어머니로서 엘리제는
몸이 힘없이 쓰러질 때까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녀와 남편은 여전히 그 아이가 벤자민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크레이그와 엘리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소년이 정말로 벤자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의 한때 행복했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여전히 우울하고 좌절한 크레이그와 엘리제는 그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일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정의를 추구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고 존은 단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피고인 존 코줄로프스키 1급 살인 2건, 납치 2건.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팀은 여전히 피해자의 수화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그들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크레이그와 엘리제는 매우 화가 나고 실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제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레이그에게 총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크레이그는 범인을 죽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제는 그들이 부모가 되는데 실패했으며 아들의 존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크레이그와 엘리제의 정신 상태는 매우 나빠 보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제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하느라 자주 싸웁니다. 역경 속에서 엘리제는 마침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크레이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 크레이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며 예전처럼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미래나 희망이 없다고 믿다가 마침내 팔에 무언가를 주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벤자민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그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게 하는 속삭임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를 세 사람이 아직 함께였던 시절로 데려가고 그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살았던 그의 작은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후 그의 실망감을 표출할 방법으로 크레이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오르고 이는 이제 그를 분노에 찬 남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마침내 그의 마음과 영혼에 다시 속삭임이 나타나 복수 모드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처음에 크레이그와 엘리제는 크레이그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가서 그들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크레이그는 채소 내려 여러 의료진을 지나갑니다. 그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구급차를 발견합니다. 크레이그는 구급차에 올라탄 후 약을 꺼내 작은 가방에 넣습니다. 다음날 한 교도소에서 존 코줄로프스키는 더 삼엄하게 경비되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에 크레이그와 엘리제는 멀리서 경찰에 의해 호송되는 존을 추적하고 그들의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차량을 따라갑니다. 새 교도소로 가는 길에 죄수 수송 차량은 한 경찰관이 커피 몇 잔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는 주유소에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제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들은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후 크레이그는 엘리제를 따라잡고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계산대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정은 다시 계속되고 그들은 약물이 반응하기를 기다리면서 죄수 차량을 계속 따라갑니다. 의사인 크레이그는 그것을 복용한 경찰관들이 약물의 부작용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30분 만에 죄수 수송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멈추면서 성공합니다. 경찰관들은 복통을 느끼면서 재빨리 벤에서 내립니다. 그러자 크레이그는 재빨리 그 차량에 올라타 죄수를 태우고 운전해 가고 그의 아내는 차를 타고 그의 바로 뒤를 따릅니다. 수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고속으로 운전하던 크레이그는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너던 사슴을 우연히 칩니다. 괜찮아? 그런 것 같아. 다행히도 크레이그는 사고로 인해 얼굴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땅에 쓰러져 있는 죄수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 코줄로프스키의 상태를 확인하려다가 그가 사고로 기절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즉시 존을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집으로 데려갑니다. 처음에 그들은 존을 다리와 손이 아직 수갑에 채워진 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존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순간 크레이그는 그에게 약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크레이그가 구급차에서 가져온 약이 그의 주된 계획의 일부임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존을 고문하기 시작할 것이고 약물로 존을 몇 주 동안 깨어있게 함으로써 그가 죽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차에 핏자국을 닦고 있을 때 앨리스는 갑자기 베르거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 존을 이송하는 데 사용된 죄수 수송 차량이
방금 사고를 당했고 존이 탈출했다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그 정보에 놀란 척합니다. 비록 그들이 사건의 배후 주동자이지만 형사는 또한 경찰관들의 과실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한밤중에 시렉의 마음은 아들의 상실감에 시달리는 것 같고 벤자민의 기억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결과 상실감은 크라이기 다시 분노를 표출하도록 부추겨 존에게 다가가 그의 배에 타오르는 담배를 지져 그가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까지 놓습니다. 고문은 다음날 아침 시라익이 어젯밤 존의 배에 생긴 담배 화상 자국을 지지는 것으로 재개됩니다. 이 순간 존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은 앨리스는 그에게 한 짓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라익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가 그들의 아이에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앨리스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한 후 만족스럽지 않은 듯 보이는 크랙은 존의 목에 무언가를 주사하여 그의 행동을 재개합니다. 그 약물은 존이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게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영할 때처럼 단일 근육 경련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몸의 모든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련일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지하실에서 다시 존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들은 머리 위 널빤지 바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 개를 데리고 있는 한 남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는 주변 지역의 주민이었습니다. 앨리세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한 남자는 그녀에게 그 집이 프랭크 조셉이라는 남자의 소유라고 알려줍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앨리스는 그 남자에게 집이 매매 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능숙하게 통제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집 상태를 보러 올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중개인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크레이그가 구매자인 척하자 그 남자는 그 말을 믿고 바로 그들을 떠납니다. 한편 벨겔 형사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죄수 수송 차량이 현재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형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존을 고문하고 있는 크랙과 앨리스는 존이 이전 차량 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사고 중 머리를 세게 부딪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앨리스는 존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믿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자신이 왜 고문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는 남자를 고문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가 단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존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그 남자가 아들의 이름을 말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시도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알아. 내 아들 이름이 뭐였지? 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프지 않았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겠어요, 부인. 그냥 그의 이름을 말해.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이름이 뭐였지? 오, 그만해요. 제발요. 그의 이름을 말해. 그의 이름은 벤자민이에요. 아직도 그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믿어. 그날 밤 늦게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갑니다. 한편 지하실에서는 수갑이 채워진 존이 스스로를 풀어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풀려나는 데 성공하고 그의 다리와 손을 묶고 있던 수갑이 풀립니다. 그 후 그는 나가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침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두려워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화장실 뒤에 있는 남자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앨리스는 손에 쇠 파이프를 든 채 천천히 움직여 존을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시레익은 깜짝 놀라 깨어나고 그들은 재빨리 그 남자를 다시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불행하게도 그 남자는 갑자기 다시 깨어나 시레익을 계단 아래로 걷어차며 그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앨리스를 공격하지 않고 대신 그곳에서 서둘러 달아납니다. 한편 경찰은 그 지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마침내 탈출하려던 존을 찾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고 물론 체포되는 남자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을 존 코즐로스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전에 탈취된 벤에는 탈세와 사기 혐의로 18개월형을 선고받은 패트릭 갈라한이라는 또 다른 유죄 당사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남자가 바로 그 집에서 크레이그와 엘리즈와 함께 나날을 보내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시렉과 앨리스는 그들이 쫓던 남자가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남자가 쓴 메시지가 담긴
남긴 종이 조각도 발견합니다. 파트릭 갈라칸으로 밝혀진 그 남자는 자신이 매우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후회를 표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에게 행해진 일을 당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문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랙과 앨리스는 그들이 그동안 고문했던 남자가 그들의 아이를 죽인 존 코즐로스키가 아니라 파트릭 갈라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수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더 토처드 2012의 요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